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아이를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정옥순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여유를 즐기며 제 삶을 찾고 싶었지만 인생이란 늘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인가 봅니다. 오늘은 저를 가장 행복하게도 또 가장 힘들게도 만든 첫 손주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제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기쁨에 겨웠습니다. 이제 나도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가슴이 설렜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젊은 시절 아들을 키우던 때가 떠올라 뭉클하기도 했죠. 그런데 손주의 탄생이 저에게 새로운 기쁨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녀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좀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부탁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을지 고민하며 망설였죠. 하지만 곧 아들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직장과 아이 둘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제 머릿속 모든 고민이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로서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당분간 제가 살던 집을 떠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 며느리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 돌린 듯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육아 관련 지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유는 이 시간에 먹이고 낮잠은 몇 시간 재우시면 되고요. 이유식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씩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사랑과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첫날부터 며느리는 자세히 적힌 리스트를 내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리스트에 적힌 대로 해주시면 돼요. 특히 아이가 울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직장으로 나서며 남긴 말은 내 마음을 살짝 무겁게 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돌보는 일은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리스트에는 시간별로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 낮잠 시간, 놀이 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흔적이 보여서 처음엔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돌봄이 이어질수록 며느리의 지적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 준우가 왜 울었나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울면 바로 달래야 한다고요. 이유식은 왜 이렇게 주셨어요? 소금을 넣으셨다고요? 요즘은 아이한테 소금 절대 안 돼요. 설탕은 절대 안 돼요. 매실청에서 설탕 있잖아요. 어머니, 정말 아이 건강 생각하시는 거 맞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타박을 하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죠. 어느 날 손주를 재우려고 부엌에 물을 끓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낯선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감시받고 있었던 거야? 내 눈앞에 카메라는 모든 걸 말없이 대변하고 있었죠.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느리가 귀가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카메라, 내가 설치한 거니?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손주 돌보는 모습을 확인하려고요. 어머니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겠지만 며느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걱정되면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무언가가 점점 억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일을 진심으로 애써왔는데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주가 잠들지 않으면 왜 낮잠을 재우지 않았냐는 지적, 이유식이 남으면 양을 잘못 맞췄다는 핀잔. 매번 며느리의 말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며느리에게는 늘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하루는 손주가 놀다가 작은 장난감을 물고 있는 모습을 며느리가 CCTV로 확인하고 전화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장난감은 애기한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의를 안 주셨나요? 나는 당황하며 아이고, 내가 놓쳤나 보다. 바로 뺐었어. 미안하다.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CCTV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속에 쌓였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내 방식은 정말 틀린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CCTV의 존재는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았고 며느리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나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기쁨은 사라지고 며느리의 기준에 맞추려는 부담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 손주를 재우느라 잠깐 시간을 놓친 일을 떠올리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내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핸드폰 화면에는 CCTV 녹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거부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울면 바로 달래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의 상황을 떠올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내가 바로 달래려고 했는데 손주가 잠들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 전문가들도 바로 달래주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침착하려고 했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감시받고 지적받는 날들이 떠올랐고 내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날 감시까지 해야 하니? 나는 억눌린 감정을 털어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감시라니요. 요즘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내 노력을 비웃는 듯한 말투에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구식이라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손주는 제가 키우는 거고 어머니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주셔야 해요. 제 아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손주를 돌보며 노력했던 순간들,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던 날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감시와 간섭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라. 하지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감시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서글프고 아팠지만 곧 결정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우는 손주를 돌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의 방식이 구식일지라도 나는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대립 속에서도 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아들이 교사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며느리는 단정한 모습에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말할 때 눈이 반짝거리던 표정을 보며 저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주변에서도 부러움을 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세세한 문제는 눈 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혼수를 거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다니 내가 참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집을 보고 말했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면 좀 곤란하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생각이 스쳤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이 옳다며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반찬을 두고 며느리는 대놓고 지적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짜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먹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보며 내 손길을 왜 이렇게 무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안일도 며느리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적응하느라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청소며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유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을 위해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위치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어느 날 아이를 돌보다가 부엌 구석에서 배달 음식 포장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만들어둔 반찬이 그대로 상에 버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배달 음식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음식에 불만이 많았다면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며 버린 것을 보고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화를 사귀고 집안일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내 아들과 손주가 사는 곳이니 깨끗하게 해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와 말투는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말에는 늘 가르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일에서 교사 며느리를 얻으려면 참아야 한다고 했나 보다. 자주 섞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순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바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도 저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손주의 행복을 위해 제 감정을 삼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 희생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이가 1살이지만 그 나이답지 않게 드세고 고집이 강했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손에 쥐어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던지거나 갑자기 제 손을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행동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던 중 손주가 숟가락을 내리치며 이유식을 뿌렸습니다. 이건 안 돼. 얌전히 먹어야지.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이는 고래고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애를 그렇게 다그치세요? 울면 달래줘야지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달래도 듣질 않으니 그렇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아이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훈육을 받아야지. 그래야 버릇이 들지.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늦게 시간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강압적인 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손주가 물건을 던지거나 할머니를 때리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훈육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준우 마음은 잘 읽어주셨나요? 아이 행동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어머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 마음을 잘 읽어주세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손주가 제 손에 들린 컵을 세게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손이 살짝 베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이를 단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무섭게 보면 어떡해요? 잘못했다고 느낄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아이 마음을 먼저 읽어주셔야죠. 저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며느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행동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상황을 잘 몰라요. 어머니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저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아이를 안아들며 말하는 모습은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어머니, 아이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돌보고 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면 아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삼켰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며느리는 제 방식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손주를 돌보는 일은 더 이상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저를 끝없이 고단하게 만들었고,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손에 닿는 장난감을 모두 꺼내어 흩뜨려 놓고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조금 지쳐도 그냥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공을 따라가다가 발이 걸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저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을 살펴보니 얇은 피부가 살짝 까져 있었고 붉은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저는 재빨리 약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발라주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 할머니가 금방 낫게 해줄게. 손주는 조금씩 울음을 멈추며 제 품에 기대었고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주의 무릎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무릎이 왜 이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돌보다가 실수로 넘어졌어. 금방 약도 발라주고 달랬어. 이제 괜찮아. 라고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정말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아이도 이제 울음을 멈췄고 잘 있어.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화면을 켜더니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때 왜 손이 느렸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된다니까요. 화면 속에서 제가 아이를 바라보고 놀란 듯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잘못을 이렇게 지적당해야 한다니 어찌나 서러웠던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니까요. 이래서 걱정이 돼요. 어머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작은 상처보다 며느리의 날선 말이 제 마음에 더 깊이 꽂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넘어졌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며느리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손이 느렸어요? 그 말이 저를 따라다니며 자꾸만 제 잘못을 찾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단순히 사랑과 책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 서운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매번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웃을 때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제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몇 시에 줘야 하고, 이유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낮잠 시간은 어떻게 맞춰야 한다며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CCTV 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물고 빠르게 기어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애가 장난감 삼키면 어쩌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손주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으로 보여?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CCTV로 확인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느슨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는 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 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직접 해. 나는 너희가 원하는 감시받는 할머니가 될 수 없다. 제 말에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내 삶도 중요하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의 감시와 지적 아래에서 왜곡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 며느리의 말들, 그리고 감시당하던 순간들이 모두 제 결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이를 내가 직접 돌봐야 할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반발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아이까지 제대로 키우겠어요? 손주 돌보는 건 어머니도 당연히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그녀는 제가 당연히 손주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손주가 귀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필요할 땐 도와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해야 할 몫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옷까지 몇 벌과 손주에게 만들어줬던 이유식 레시피가 담긴 노트. 이 집에 남긴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문을 나서려 하자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손주도 어머니를 찾을 텐데.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갈등과 혼란을 읽었지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나자 며느리는 점차 제 부재의 무게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속에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밤에 자꾸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간단한 답만 전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몫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는 종종 연락을 했지만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요.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마침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겸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한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집을 떠나 제 공간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낯선 자유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손주를 돌보느라 잊고 지냈던 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손주의 울음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던 제 일상은 멈춰 있던 시계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아침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잊고 지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체육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포기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떠오르며 느꼈던 가벼움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수영장에 다닐 때 알게 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난 뒤에는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의원에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느라 상했던 손목과 허리는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더 나빠졌었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 치료와 뜸 치료를 받으며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니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의 변화는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이 저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제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은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취미 활동도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시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비누와 잼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물건이 팔릴 때 느끼는 뿌듯함은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은 저를 상처 입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찾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냉랭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의 평화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주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은 종종 들려왔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무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저는 오늘도 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조금씩 안정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며 분주했던 날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기도 했지만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 결심이 단순히 일상의 변화를 넘어서 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열이나 아프다는 이야기였고, 또 한 번은 이유식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해. 내가 다시 돌아가서 도와줄 생각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은 단순히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되찾고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직접 사과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기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저는 그녀의 눈물에서 후회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손주를 잘 키워줄 거라 믿어. 제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가족 간에도 적절한 거리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각자의 방식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을 초래하는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나 할머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존중받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와의 갈등을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 누구도 저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자유롭게 하고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